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는 그럼 한 푼도 없어. 그래도 후회 안 하냐? 네. 안 해요. 여보, 당신도 그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는 거 알지?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평생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지내세요. 나라고 뭐 지내고 싶어서 지내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아,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놈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 난리잖아. 또다시 나 그 집에 끌고 가서 일 시켜봐. 내년엔 내 제사도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양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제사나 차례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니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상 거하게 차려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결국엔 산 사람이 먹거나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을 말이죠.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양 씨는 30년 가까이 시집 제사를 도맡아 지냈습니다. 이 씨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면서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사는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참석만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음식을 양 씨 혼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80세가 훌쩍 넘으셨으니 이젠 제사를 물려받으라는 말에 양 씨는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양 씨는 암으로 수술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만 걱정하는 시집 식구들.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남의 편. 양 씨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나와야 했습니다. 양 씨는 26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슬아의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그나마 몇 년은 구박이 덜했지만 양 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때문에 말이죠. 남편은 가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시집 일만 개입이 되면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모진 시집살이에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제사 3번의 명절의 차례를 2번 지내니 거의 2달에 1번 꼴로는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덜 불행했겠지만 그 외에도 무슨 가족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1~2번 꼴로는 꼭 시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의 밥상을 차리고 수발을 들었죠. 물론 이 문제로 남편과는 수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무서워 말은 못하니 시집에만 다녀오면 남편과 다투는 것이었죠.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라. 시골 분들이라 그게 당연한데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잖아. 어쩌다 한 번? 그러면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야?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무슨 말은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양 씨의 눈치에 못 이겨 남편이 밥상에 행주지를 하려는 순간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났으니 말이죠. 너는 어떻게든 애가 남편을 부려먹어?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살아야 되냐? 눈앞에 강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들 기세로 소리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며 통곡을 해대는 통에 양 씨가 졸지에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때라 행주질 한 번에 양 씨는 대역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집인 양 씨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동서라도 있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 있는 남동생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노총각이었고 그 뒤로는 여동생만 줄줄이 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양 씨만 잡고 마는 것이었죠. 그 뒤로는 남편은 도와주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시부모님 때문도 있었고 남편도 돕지 않는 편이 편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준비 다 했어? 다 챙긴 것 같은데. 양복도 챙겨야지. 양복? 그저께 말했잖아. 양복 찾아오라고. 아. 바로 찾아온다고 했잖아. 안 찾아왔어? 아, 깜빡했네. 그럼 그때 뭐 했어? 양 씨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세탁소에 맡겼던 양복이 없다는 말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 같았죠. 얼른 전화해봐. 거기 문 빨리 닫는단 말이야. 잠시 통화를 하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문 닫았다네. 뭐?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 이걸 어째? 검정색 양복 아무거나 챙겨? 넥타이는? 문제는 무늬 없는 검정 넥타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사지 뭐. 그걸 어디서 사? 어디든 살 데가 있겠지. 명절에 문을 여나? 나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았어.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둔 짐들만 들고 얼른 차에 탔습니다. 양씨 부부는 명절 이틀 전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하니 말이죠.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게. 벌써부터 내려가나 다들. 양씨는 이런 초조한 기분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일손을 보태러 가는 것인데 꼭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왔기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습니다. 조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차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늘 조상에 관해 말합니다. 제사나 차례를 잘 지내야 조상이 굽어 살핀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은 안 했어도 양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작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은 다들 명절에 해외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시집 식구들은 알까 몰랐습니다. 내 친구 중에 숙경이 알지? 알지? 이번에도 해외여행 간다더라. 그래? 자주 가네. 이번엔 어디 간대? 이탈리아인가 어딘가 아무튼 유럽으로 간대. 신기하네. 차례도 안 지내? 요즘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데. 차례 안 지내도 훨씬 잘 사네요. 해외여행 가면 잘 사는 거야? 집안도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잘 사는 거지. 참나? 숙경이네 아들 의사야. 이번에 여행도 아들네가 효도한다고 같이 가는 건데 뭘. 소문났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그러자 남편은 더는 반박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의 집과 비교할 마음은 없었지만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 덕을 보다는 말이 진리는 아닌 것이 확실했죠.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겨우 도착한 양씨와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리 늦게 와? 아, 차가 막혔어요. 그러면 더 일찍 출발을 했어야지.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또 말 대꾸하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서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얼른 와서 음식 준비해. 네.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왜 이틀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양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도착하는데 말이죠. 그저 아들을 이틀 밤 재우고 싶은 시어머니의 욕심이었습니다.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해도 비는 시간에 양 씨가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시자였고 양 씨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들은 누리기만 하시는 사람들이었고 말이죠. 다음 날 남편이 외출했다가 넥타이를 사서 왔는데 또 하필이면 사온 넥타이에 줄무늬가 있어서 또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양 씨가 말이죠. 여자가 그런 걸 진작에 잘 챙겼어야지. 그걸 남자 보고 사오라고 그래. 참 못났다. 못났어. 그리고 그렇게 혼나는 양 씨를 힐끔 보고는 남편은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임금님 수락관에 상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상궁은 시어머니였고 양 씨는 무술이었죠. 부엌에서 움직이는 건 이씨 성을 가지지 않은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에 음식 준비에서는 손을 뗐고 자연스레 양 씨만 분주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저으면 돼요? 양 씨의 아들이 명절 전날 늦게 도착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홀로 땀을 흘리고 있는 양 씨를 보다 못해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가 난리였습니다. 양 씨도 괜히 큰 소리 날까봐 가만히 있긴 했지만 늘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시아버지보다 더 한 분이었습니다. 왜 남자 여자를 스스로 갈라가며 식모 노릇을 자처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오던 전통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대신할 며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양 씨는 마지막 희생양이 자신에서 끝나길 바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온 시누이와 조카들의 수발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동안은 꼬박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아니, 이러고 또 다음 달에 제사잖아. 그렇지.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차례를 지내지 말던가? 아니면 제사를 합치던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도 여전히 따로 지내고 있고 시아버지 제사도 있었습니다. 명절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 해오던 것이지만 양 씨도 이제는 힘에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음식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어째서인지 몰라도 방문하는 친척은 늘어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돌아올 말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당신이 강력하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다 어머니 쓰러지신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 선에서 해결해 볼게. 근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양 씨만 늘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양 씨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남편도 결국엔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양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 왜 양 씨 혼자서 그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양 씨의 집을 방문한 아들과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뒤에는 하겠죠. 아들에게는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도 몇 번 보았는데 참하고 똑부러지는 아가씨였습니다. 양 씨는 그 아가씨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 2년 뒤에 결혼한다더니 미리 못을 박듯 말을 했습니다. 제사요? 근데 제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사를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저 혼자 참석할 거고요. 명절엔 저희들끼리 여행 갈 생각이에요.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아들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1년에 휴가도 별로 없는데 명절에 여행 가면 좋죠. 그러면 집에는 안 온다는 말이야? 집에는 주말에 가끔 오면 되죠 뭐. 엄마 아빠도 할머니 댁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차례는? 너희도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기로 오고. 제사에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쩐지 시어머니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 그렇겠죠. 반면에 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요즘에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어요. 아버지, 저는 저랑 결혼한 사람이 제사 때문에 희생하는 거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뭐야? 불시의 공격이라도 당한 것 마냥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마 찔리는 구석이 상당히 많을 것이겠죠. 양 씨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너 임마. 그럼 자식 도리도 안 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 죽어도 제사 안 지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도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야. 치사스러운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부모 돈이 없으면 아들이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아들은 오히려 그러면 제사에 안 가도 되는 거죠? 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양 씨는 조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없앨 듯이 얘기했던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생기면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낼 것처럼 화를 내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에 양 씨는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양 씨 가족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예후도 좋았지만 그래도 암이라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전화 온다. 이리 줘봐. 내가 받을게. 차라리 전화 좀 꺼줘. 그래도 오늘이 제사인데 전화를 꺼놓으면 안 되지. 남편이 양 씨의 휴대폰을 들고 병실 밖을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나 빨리 가봐야겠다. 갔다가 다시 올게. 그냥 내일 와. 제사인데 금방 다시 오면 또 전화해 불라. 양 씨는 서둘러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니까 제사도 빠지고 좋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양 씨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았고 그저 오늘 제사는 어쩌냐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외며느리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음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용건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이제 양 씨는 이씨 집안 식구들이라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있는 때 제사였지만 다음 명절엔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시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가서 신용만 해. 어머니도 아픈 사람한테 시킬 만큼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야. 신용만 어떻게 해? 허공에 전이라도 붙여?
참석해서 이제 건강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어쨌거나 얼굴은 비춰야 할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못 갔잖아. 나 그러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알았어. 그 말을 믿고 갔던 양 씨가 바보 등신이었습니다. 신용만 하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결국엔 하나 둘 양 씨에게 떠넘기더니 모두 손을 뗐습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만 늘었습니다. 전도 작은 집에서 부쳐온다더니 달랑 세 종류만 부쳐와서 양 씨가 새로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거 전을 그렇게 작게 붙이면 어떡하나? 늘 이렇게 붙였어요. 아이고, 조상님 드릴 상을 잘 차려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 집 둘째 아들이 여적 장가도 못 갔잖냐? 작은 집 어르신이 와서는 음식하는데 이래저래 훈수를 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환장할 지경인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조상님을 들먹거리니 양 씨도 듣고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늘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잔소리하기로 유명한데 양 씨가 아팠던 것을 몰랐을 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손이 정성 들여서 차렸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복을 주네만에 하면 그게 조상인가요? 그런 조상한테는 제사밥 안 차려줘도 돼요? 밥 때문에 자손한테 해코지 하는 게 무슨 조상이에요? 그리고 도련님 장가 못 간 거는 못 갈만 하니까 못 간 거죠? 밥상이 무슨 죄예요? 상 차리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순간 온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 뒤는 말을 안 해도 뻔했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양 씨가 폭탄과도 같은 말을 하자 집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남편은 말렸고 시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양 씨는 그 안에서 고요히 앉아 있다가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고선 전이 담긴 소쿠리를 획 하고 뒤집어 버렸죠. 저거 봐라. 감히.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양 씨는 그대로 짐을 쌌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돕겠네요. 제 생각엔 조상님들도 생판 남인 저보다는 같은 핏줄한테 얻어먹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친척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말이죠. 남편이 당황해서 양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맏아들인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나는 집에서 좀 쉴게.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남편은 양 씨를 탓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뻔했다며 말이죠. 입원을 왜 어머니가 하셔? 내가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었잖아. 내가 뭐 욕을 했어, 뭘 했어? 점잖게 말하려고 노력했어. 아유, 여보.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로 시어머니는 하루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정정하셨는데 며느리 보라고 그런 건지 정말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양 씨가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됐음은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제사 때부터는 우리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어차피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보고 물려받으라는 거지. 재산도 아니고 물려받긴 뭘 물려받아? 그럼 어떡하냐? 내가 장남인데.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없애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안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만약 돌아가셔도 말이야. 그래도 몇 년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바로 없애냐? 그리고 어머니 제사는 안 지내 그럼?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래도 당신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평생 최선을 다했어. 근데 당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사람을 믿고 산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남자를 뭘 믿고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나이 든 우리 엄마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 당신은 아픈 마누라는 안 안타까운가 보지? 안아도 골치 아파. 제사 가져오면 그래도 당신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를 주도해? 남의 집이라니. 어머니도 편찮으시다고 그러고 나도 암 환자니까. 잘 됐네. 이참에 제사를 없애던가 며느리 없이 지내라고 그래. 뭐, 말이 돼. 양 씨는 경악하는 남편이 내뱉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참을 설득하려고 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방패막이 안 되어주니 양 씨 스스로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씨가 더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편찮으시다더니 양 씨보다도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는 그럼 한 푼도 없어. 어쩌면 아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씨였는데 이 씨로 태어났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하냐? 네? 안 해요. 유산을 가지고 하는 협박이 제일 무섭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받은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라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뿐이었는데 남편이 5남매였습니다. 세금 내고 5등분 하면 손에 쥐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은 평생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집 식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니, 수억을 준다고 해도 사양이었습니다. 당신도 그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는 거 알지?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평생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당신도 나한테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지내. 나라고 뭐 지내고 싶어서 지내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아,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놈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 난리잖아. 또다시 나 그 집에 끌고 가서 일 시켜봐. 내년엔 내 제사도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양 씨가 마지막 선언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양 씨가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양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남편도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사가 되었을 때는 양 씨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많은 복잡한 얼굴로 양 씨를 바라보았지만 결국엔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사상이 엉망이었다며 어머니가 또 쓰러지실 뻔했다고 말이죠.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제사상을 며느리가 없으니 차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그걸 며느리 탓을 하는 시집 식구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늘 그 사이에 껴서 동분서주하느라 몰랐지만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종노릇을 여태 해왔던 자신도 함께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집안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사를 내 자식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고 내내 생각했던 것을 보면 그게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처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못한다면 나라도 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지친 기색으로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사 우리가 가져오고 어머니만 모시고 조촐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타협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 정말 반색하는 남편에게 양 씨가 말했습니다. 제사든 차례든 얼마든지 지내고 집안 사람들 다 초대하든 말든 알아서 해. 원하는 대로. 갑자기 왜 그래? 대신 그 순간부터 이 집에 나는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여보,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천지에 널렸어.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남이야. 우리 집 식구잖아. 식구를 그렇게 몸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거야. 노예라니. 당신이 딸이 없어서 망정이지. 당신 자식이 나처럼 산다고 생각해봐.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 할 말을 잃은 남편에게 양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가져왔어. 늘 서랍장에 넣어둘 테니까 제사 지내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오늘 이후로 시집 근처도 안 갈 거고 아무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마음 안 편할 텐데. 무슨 소리야? 몸도 마음도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혼도 불사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잠시 보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가장 실망한 것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양씨 마음속에선 남편과의 관계가 꺼진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양씨는 힘든 치료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양씨를 지켜본 남편은 그제서야 치료만으로도 버거운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양씨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또 고생했다며 손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양씨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심인지 말이죠. 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우, 엄마.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너희가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아주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른 거예요. 가격 상관없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지.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선유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딸이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보내버린 것 같았죠. 당연히 친부모보다 시부모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갔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해서 딸이 걱정될지언정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가 지나치기 전까진 정말로 그랬습니다. 내 딸이 시집살이 하지는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늘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반 보태서 시킨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가 부모를 차별할 수 있는지 이제는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손씨 부부를 찾는 딸과 사위는 정작 효도는 한쪽에만 했고 손씨 부부는 자식의 도움을 바라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딸을 맨몸으로 시집 보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네 식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노후라도 챙길 걸 하고 후회했죠. 손씨 부부는 이제는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는 바보 노릇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 사위가 사돈네에겐 몇백짜리 명품 패딩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등산 점퍼를 선물한 이후로 말이죠. 손씨 부부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도 딸 둘 가진 것이 부러움을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손 씨의 딸들도 참 살가웠습니다. 두 딸 모두 취직하고 나서도 손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31가 되었을 때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딸이 처음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된 때였죠. 결혼해도 가까이 사니까 서운해하지 마요. 남편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큰딸을 예뻐했으니 그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자주 올게요. 딸의 말처럼 신혼집이 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살다 뿐이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상견례에서 앞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은 하나지만 그래도 기똥차게 키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교 간 애는 얘밖에 없다니까요. 아, 네. 참 반듯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효자 없어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말이에요. 효도가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흐뭇하게 웃으며 사위를 쳐다보며 웃던 안사돈.
그리고 칭찬받아 쑥스러운 듯한 사위를 보며 손 씨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면 효자가 장점이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효자는 피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걸 안사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네는 손씨 부부보다 10살은 더 많았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옛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같았지만 결혼식은 신세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요즘에는 다들 반반씩 한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때랑 또 다르죠. 아, 그렇죠? 집이나 이런 거 남자가 해가는 거는 옛말이고요. 네. 반씩 하기로 해요. 자식들이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가 더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기에 평수는 작았지만 그래도 손씨 능력 닿는 한 노력했습니다. 작은 딸도 있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남자가 집을 해오는 때도 아니었고 만약 그랬다가는 내 자식이 못 펴고 살까 싶어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사돈네가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그런가 그렇게 효를 강조하더니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딸 부부를 불렀습니다. 딸의 신혼집과는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인데 말이죠. 희신이 너희 내일 뭐해? 아빠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대. 같이 밥도 먹고 나 지금 시댁 가고 있어. 지난주에 다녀왔잖아. 이번에 김장하신다고 해서. 아, 지난주에 한 거 아니고? 아니, 지난주에는 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네. 손 씨의 말에 따른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있는지 차마 하소연은 못하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이 휴대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연락하자. 알겠어.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또야? 어떻게 3주 연속으로 시댁에 가?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 김장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작은 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손 씨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저렇게 주말에도 못 쉬게 하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딸 뒤를 쫓아다니며 사돈에게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 겨우 큰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시간 나서 연락했지. 그래?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네. 원래는 시댁에 갔어야 됐는데 박서방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잘 됐지? 그러네. 장 보고 나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20분 거리인데도 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은 손 씨가 장 보는 마트까지 쫓아왔습니다. 같이 살 때 자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그러게. 이렇게 안 보고 산 적이 없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거든. 이거 사야겠다. 에어프라이어? 응. 이걸로 고구마 구워 드신다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셨거든. 어차피 또 금방 갈 테니까. 안 힘들어? 연이 힘들지. 박서방한테 말 좀 해봐. 어떻게 그렇게 시집에 자주 가? 당연히 얘기해봤지. 그걸로 맨날 싸우다가 이제는 그러려니 해. 자기가 집안일 더 많이 하겠대. 아주 부모님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그날 딸은 손 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손씨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사위가 없어서 온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부모님 이사하시거든. 그래? 사시던 데가 워낙 오래돼서 박서방도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사시기 좋은 데로 이사하셔. 아파트로. 아, 그동안엔 주택에 사셨구나. 응. 근데 시내로 이사하셔서 우리가 좀 보태기로 했어. 너희가? 뜻밖의 말에 손씨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는데 모아둔 돈을 썼기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집 대출 받아서. 그 말에 더 놀랐죠. 사돈네가 그 정도 여유도 없이 아들 결혼 자금을 댄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출까지 밖에서 받아갈 거면 반씩 돈을 내자고는 왜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잘 살라고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도로 가져가 버리나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이미 대출 받았어. 손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을 1억이나 받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거의 뒷목을 잡게 했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했어. 이번 달부터. 뭐, 용돈은 왜? 어머님, 아버님이 벌이가 없으시잖아. 연금만 가지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씩하자는 것도 손씨 부부에게서 많이 가져가려는 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박서방이 외동아들이잖아. 어차피 그 집은 나중에 우리 것 되는 거니까 아깝게 생각 안 하기로 했고. 엄마 아빠도 나중에 그 연세 되면은 우리가 그때 똑같이 용돈 드릴 거야. 근데 혹시라도 엄마 아빠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딸은 사돈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씨는 여전히 딸에게 부당한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위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이니 말이죠. 집값을 보태준 것도 이미 손씨의 손을 떠난 돈이고 결국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손씨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딸 마음이 힘들 텐데 부담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병원비나 조리원비도 사돈네에서 한 푼도 내주지 않아서 손씨가 챙겨야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도 늘 보내주었고 말이죠. 그리고 딸이 출산했을 때는 딸과 사위의 부탁에 모시겨 일을 쉬고 딸의 집에 들어가서 한 달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사돈은 매주 자식 집을 찾았습니다. 손씨가 있는데도 불편함이라고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은 차라리 이게 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오시는 거지. 아니었으면 우리 보고 애기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거야.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불편해도 엄마가 좀 참어. 애미야, 애기 우유 먹이게 분유 좀 타와. 손수건에다가 따뜻한 물 좀 묻혀오고. 여기 목에 뭐가 묻었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 딸을 부려먹는 안사돈을 보니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위는 얄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 분유 좀 타. 내가 손수건 적셔올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딸을 말리고 손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눈끝만 맞추면 되는데요, 뭘. 그러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타올게요. 그런 신경전마저 불편해하는 딸 때문에 그 뒤부터는 손 씨도 안 사돈이 오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 씨가 없을 때 사돈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 괜히 빌미를 주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딸 몸조리를 해주러 왔지만 굳은 일은 모두 손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돈은 애를 보느라 바빴는데 정작 칭얼거리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고생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고 말이죠. 요즘엔 이러지 않는 시어머니가 참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내내 불편한 시간이 지속됐고 그 당시에는 빨리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간 뒤로는 손주 얼굴을 더 많이 봐둘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 갔대? 자꾸 부른다는데 어떻게 해? 특히나 손주 얼굴을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본 남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사돈이 불러도 박서방이 처가에도 가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었습니다. 오라는 걸 며느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사위는 처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딸에게 조금 서운하다는 뜻의 전화 통화를 한 듯 보였습니다. 손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줘.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그런지 워낙 예뻐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야. 누구는 손자가 둘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돈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 시집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부터 말이야.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절에 안 가고 다음 주나 아니면 명절 끝나고 주말에 한번 집에 들를게.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엄마 집에 가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 근데 우리도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박서방도 일을 가지. 그래서 아예 안 오겠다고?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데 꼭 명절에 볼 필요는 없으니까. 원래도 명절이면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명절 당일에 아침을 먹고 자리를 뜨지 않나 싶었는데 온갖 친척을 다 만나고 오느라 딸네 가족이 손 씨의 집에 도착하면 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운 듯이 말하는 딸에게 손 씨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한 말처럼 가까이 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시집은 밥 먹듯이 가면서 손 씨와는 명절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기색을 비춰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집의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엄마가 내 생각을 해줘야지 누가 내 생각을 해주냐 하면서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곤란하다는데 명절에 꼭 우리 집에도 들려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에게 휘둘려서 어떻게 살까 싶다가도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니 손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남편의 환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가고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당연히 알지. 근데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되는 일이라고? 안 그러면 어머님 노발대발하신다. 갔다가 늦더라도 집으로 갈게. 손 씨는 큰딸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미 통화 내용이 파악이 된 듯했습니다. 진짜 언니랑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냥 생신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작은 딸이 화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손 씨도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걸 사위 회사 때문에 안 된다며 조촐하게 같이 식사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갔다가 온대. 오기는 안 온다에 내 월급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딸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의 환갑에 전화 한 통도 없는 사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늘 미안하다고 했지만 항상 손 씨 부부는 딸에게서 뒷전이었습니다. 딸이 신경을 덜 쓰니 사위도 장인 장모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모만 챙기기 바쁜 사위를 보며 딸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약에 손 씨의 남편이 그렇게 했었다면 손 씨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는 왜 똑같이 안 챙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겠죠. 늘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 씨도 사람인 이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 키워서 남의 집에 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손 씨의 딸이 아니라 박 씨 집안의 며느리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작은 딸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손 씨의 집과 회사가 멀어졌는데 나이도 찼으니 이제는 나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러자 집에는 손 씨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원래 오질 않았고 작은 딸도 이직하고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 넣고 키웠던 자식들이 모두 안 보이자 남편이 참 쓸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가 길에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얼른 땅을 짚었는데 엉덩이부터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엉치뼈에 금이 가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죠. 다리나 팔을 다쳤다면 깁스를 하고 지내면 됐지만 엉치뼈를 다치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해? 그래도 가야지 어쩌게? 희은이한테 전화해봤어? 전화해봤는데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한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수발을 들었는데 주말 동안 시골에 내려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손 씨를 남편이 무척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밥도 챙겨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은 갈만해. 밥은 어떻게 해? 몰라? 알아서 해볼게. 그렇다고 당신 안 갈 수는 없잖아. 희신이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수연이 데리고 와서 여기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주말이라 일도 안 할 텐데. 작은 딸도 안 된다고 하니 부탁할 사람은 큰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큰딸이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응. 일요일에 시아버지 생신이셔요. 아빠가 일요일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가. 안 되죠. 시부모님이 토요일에 오후에 오시는데 정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만이라도 있어주던가. 그러자 딸이 짜증스런 한숨을 쉬면서 대꾸했습니다.
아, 아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시부모님 오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집에 없어? 아빠는 나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어? 너는 네 시부모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 시어머니 유별나신 거 아빠도 알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 괜히 갔다가 잔소리 들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버지 환갑 때도 시부가 허리를 다쳤다며 오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자 기가 막히게 반대의 선택을 해버리는 딸. 그동안엔 딸이 곤란한 게 싫어서 손씨 부부는 나 몰라라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부모에게 시달리는데 친부모까지 거기에 보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했습니다. 딸도 야속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실망스럽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속상해하며 미안해하며 말했다면 또다시 내 딸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듯이 짜증난다는 듯이 대꾸하는 딸을 보니 그저 부모가 쉬웠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운하게 해도 함부로 말해도 화내지 않는 부모. 그게 손씨 부부였습니다. 여보, 그냥 끊어. 혼자 있을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거기서 한마디 더 했을 남편도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씨보다도 큰딸 사랑이 유별났던 남편이니 실망은 더 컸을 것이었죠. 그 뒤로 손씨 부부는 한동안 큰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큰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손씨 부부를 딸도 알았을 텐데 전화만 가끔 할 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함께 말이죠. 오랜만에 보는 딸네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도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 아빠 생각나서 잠바 좀 샀어. 뜬금없는 딸의 말에 손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엉뚱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위도 싹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그래? 네. 요즘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사위가 큰 쇼핑백에서 점퍼 2개를 꺼냈습니다. 손씨도 종종 봤던 등산 브랜드였습니다. 얇아 보이는데 신소재라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사위가 남편에게도 옷을 대보고 손씨에게도 옷을 대보았습니다. 입어봐. 딸의 말에 얼떨결에 입어보자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잘 어울리네. 그래. 고맙다. 잘 입을게. 손씨 부부가 대답하자 딸이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운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알지? 맞아요. 장모님, 희신이가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마음을 풀라는 듯한 말에 손씨는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왠지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삐지기나 하는 옹졸한 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싶기도 했죠.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선물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죠. 옷을 사러 가서 손씨 부부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딸과 사위의 마음 때문에 손씨도 지난날에 서운했던 감정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지? 어쨌거나 잘 입을게. 안 그래도 네 아빠 맨날 똑같은 잠바 입고 다녀서 하나 사야 하나 싶었는데 비싼 거니까 잘 입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딸에게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점퍼 하나당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거금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찾아온 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둘째 소식이었습니다. 뭐? 둘째? 아직 작은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큰 딸은 벌써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축하해. 그러면 일을 또 쉬어야겠네. 몸 무거워지면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근데 엄마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둘째 때도 몸조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으니 말이죠. 장모님이 와주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첫째 때도 산후도우미를 쓰려다가 비용에 놀라 손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큰딸이 돌아간 뒤로 손 씨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손 씨 부부에게 부탁을 했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손 씨는 지난번처럼 한 달만 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도 그렇고 사위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에 손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손 씨 부부가 같이 딸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죠. 엄마, 아빠. 그 옷 입고 왔네. 어때요? 따뜻하죠? 그러더라고. 식사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오세요. 모처럼 딸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딸을 결혼시킬 때도 이런 장면을 상상했었는데 뒤늦게 이룬 것 같았죠. 이제 가볼게. 벌써 가게? 가야지. 시간이 늦었는데. 손 씨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딸과 사위는 배웅을 해주겠다며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나 본데. 사위가 현관문을 여니 사돈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때를 잘못 잡았네. 안녕하셨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미리 약속했던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냐? 그럼 잘 맞춰서 왔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지. 미리 전화 주시지. 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안사돈이 입고 있는 패딩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한박 웃음이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그러더니 안사돈이 손 씨 부부가 입은 외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딱 보아도 사돈이 입은 옷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자신들이 입은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격이 10배는 차이가 났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접 골랐다던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등산복이 어울리고 사돈은 고급 패딩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있었고 손 씨의 표정도 어두워져 가자 사위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평소 등산복 스타일을 많이 입긴 했지만 등산이라고는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으니 입은 것이었지 비싼 옷을 입을 줄 몰라서 안 입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딸도 사위도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에게는 두 벌에 400을 쓰면서 친부모에게는 다 합쳐도 60만 원짜리 외투를 사주는 딸. 딱딸내 부부에게 손시부부의 위치는 여기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차라도 드시고 가지. 손시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딸이 쫓아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어쩌면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건의 가치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의 마음은 딱 그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걸 모르고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씨 잘못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다시 마음을 풀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도 너희 시부모에게 맡기던지 퍼줬던 돈 돌려받아서 사람을 쓰던지 알아서 해.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손시부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딸 앞에 던져두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사위가 뒤늦게 나와서 사과했지만 손씨 부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볼 일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차라리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대접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봐주려고 했던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바보짓은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스스로 꼰다는 딸에게 손씨도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집 식구 떠받들고 살다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테죠. 그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내가 당신 취미 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오라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꼴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성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신의 말년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기에 막연히 손주들이나 가끔 보면서 아내와 여행 다니며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함께한 아내에 의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60이 다 되어서 트로트 가수인지 뭔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던 아내. 그저 아내의 갱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준 소소한 취미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다면 진작에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연예인을 쫓아다닌 이후로 집은 뒷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쏘다니기 바빴고 돈을 평소답지 않게 물쓰듯 썼습니다. 급기야 김 씨 몰래 재산을 처분해버린 아내에게 김 씨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남편인 김 씨는 저버리고 허황된 꿈만 쫓게 된 아내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김 씨가 퇴직하기 전인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도 취직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김 씨가 알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들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자식 농사는 잘 지은 듯 했습니다. 다들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김 씨의 아들들은 전혀 김 씨 부부의 속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뒷바라지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가정을 위해 살았죠. 김 씨의 아내는 김 씨와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김 씨도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한갓진 노후를 보내며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었죠. 당신 오늘 일찍 와? 퇴근하고 바로 오지. 그래도 7시 넘지? 그렇겠지. 왜? 아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니면 낮에 친구라도 만나고 와. 친구가 어디 있어? 아니면 처형이랑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던가. 언니 요즘 바쁘대. 아이고, 알겠어. 최대한 빨리 올게. 요즘 들어 부쩍 심심하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도 다들 독립하고 김 씨가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같이 살 때도 그렇고 한참 오래전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게 일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내도 즐겼고 말이죠. 갱년기 아니에요? 큰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자꾸 그런 말을 하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가고 해보세요. 주말에는 충분히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싶어서 아내에게 바닷가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웬 바다?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그런데 아내는 어쩐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멀리 가? 차 오래 타기 싫어. 그러면 근처에 축제 같은 거 하나 알아볼까? 날도 풀리니 전국 여기저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종종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경에 큰 변화가 왔는지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나 너무 늙은 것 같지? 주름도 너무 많고 밥하고 애들 키우느라 청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슬프다. 무슨 소리야? 요즘에 50대면 젊어. 아직 30년은 짱짱해. 주름도 하나도 없구만. 다 늙어서 오래 살면 뭐해? 아들의 말대로 정말로 갱년기가 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한숨 쉬는 아내를 보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려고 했고,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는 밥 안 해. 뭐? 무슨 말이야? 나 이제 밥 안 하고 살림도 하기 싫어. 힘들어서 그래? 퇴근해서 집에 온 김 씨가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이 평소보다도 어수선했습니다. 요즘 종종 그러더니 정말로 아내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네.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숨 막혀. 그 뒤부터는 김 씨는 퇴근 후에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침밥은 원래 주스 한 잔 먹고 말았지만 저녁밥까지 해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요리를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여보, 와이셔츠가 안 보이네. 옷장에 봐.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 찾아봐.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서는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찾아서 다시 입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이야 알아서 한다지만 모든 집안일을 김 씨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요즘 자꾸만 김 씨에게 피곤한지 묻는 이유도 차림이 점점 꼬질꼬질해져서 그런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쩔 땐 양말도 없었고 빨래를 김 씨가 돌려서 널어놔도 집에서 종일 있으면서 빨래를 걷어놓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꼴이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종일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놀아. 뭐 하고 놀아? 정할 게 없으면 처형이랑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던가. 김 씨는 아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이 나왔지만 자신이 좀 더 움직이자 싶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몸이 병든 것보다 무서우니 말이죠. 이모부, 잘 지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처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모가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저희 엄마 생신에 콘서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모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콘서트? 이모는 그런데 안 가봤는데. 네. 근데 다들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모한테 깜짝 선물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모 생신에도 선물 못 드려서요. 엄청 신나고 재밌대요. 기분 전환하고 좋죠.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 씨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김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선영이가 당신한테 선물로 콘서트에 보내준다던데. 콘서트? 처영이랑 오늘 다녀와. 데려다 줄게. 싫어.
갑자기 무슨 콘서트야? 어차피 집에 있을 거면 가서 좀 놀다 와. 노래도 듣고 끝나고 처형이랑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김 씨가 아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난 알아서 밥 차려 먹을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와. 김 씨의 닭달의 아내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갔다 왔을 때 집이 깨끗해야 산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니 밥 먹을 기운도 없어서 소파에 기대 있다가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 벌써 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 어땠어? 무지 재밌었어. 정말 아내의 목소리는 드물게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볼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인데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겠더라. 다행이네. 그러면서 아내는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봐.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콘서트 가서 엄청 재밌었다고 그러더라. 그런 거는 어떻게 예매하는 거야? 글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들도 영화는 봐도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뒤로 알아서 2번째 콘서트에 갔습니다. 조카도 모르는 걸 보니 어떻게 정보를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게 말이죠.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김 씨가 퇴근해서 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아내는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 우리 모임 사람들. 모임? 생전 모임이라고는 하질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아, 콘서트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맞아. 아내는 2번째 콘서트를 다녀오더니 지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콘서트가 어쩌고 하는 게 또 무슨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근데. 나도 이제 좀 바깥 생활도 하고 살게. 애들도 다 키웠는데 내 인생도 즐겨봐야지.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니 김 씨는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나 기분 전환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아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전보다도 더한 듯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김 씨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8시가 넘어도 업무가 끝나질 않아서 집에 돌아오니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자,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진이 빠진 손길로 얼굴을 문지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씻어야 하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광경이 참 심란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보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 먹었는지 빈 그릇과 반찬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집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틈틈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씨도 노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그때 소파 옆에서 웬 트로트 노래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아내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화장실에라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가 오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사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보자 보이는 장면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어느 가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금화면도 그렇고 화면을 켜보아도 바탕화면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나이가 다들 젊어졌다고 하는데 김 씨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콘서트도 이 가수의 콘서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의 휴대폰 들고 뭐해?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길래 받지. 이리 줘. 근데 당신은 화면에 그게 뭐야? 외간 남자 얼굴을 해놨어? 김 씨가 농담을 섞어 말하자 아내도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외간 남자는 무슨? 그리고 멋있는 얼굴 해놓으면 핸드폰 켤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 어이구, 조카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거든.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20분만 같이 청소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설거지라도 좀 해 그러면. 당신 밥 먹을 거 아니야? 당신 먹고 같이 치워줘. 입맛 없어서 안 먹어. 그럼 이따가 치울게. 아내가 그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슬슬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내도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딴 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말이죠. 그래도 한숨 섞인 웃음만 한 번 짓고는 김 씨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그전처럼 우울한 표정으로 종일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었다는 걸 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출을 해서 콧배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람났나 싶었겠지만 그게 아님은 명백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 응. 모임 있어. 이제 주말이면 김 씨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익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가수 팬클럽 모임인가 그거? 맞아. 밥 먹고 올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 한 번씩 공연을 가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뭐 건전하다면 건전한 취미잖아요.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숨통 좀 트이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이라고 김 씨 부부의 세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 크게 아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웬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상당했고 들어보니 무거웠습니다.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야? 무겁던데. 아, 앨범. 앨범?
사진 정리하게? 아니, 그 앨범 말고? 김 씨가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김 씨가 생각한 앨범이 아니고 노래가 담긴 CD 앨범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수십 개, 아니 적어도 100개는 돼 보였습니다. 그게 다 뭐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아, 여러 사람이 같이 산 거야? 모임 사람들이랑. 아내는 앨범의 열중에 있어서 김 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 씨가 뭘 찾으러 작은 방에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몇 년 전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책장과 책상만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잘 들어오질 않다가 메모지가 있나 해서 들어왔는데 책꽂이에 지난번에 아내에게 왔던 앨범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며 책장이며 온통 가수의 얼굴이 프린트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액자, 인형 등의 장식품이 정신사납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포장도 안 깐 상태여서 어디다 갖다 팔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물었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사? 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그러자 아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선 이런 걸 많이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앨범을 100장을 산 것도 다 그 판매량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취미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차갑게 내뱉는 아내의 말에 김 씨도 화가 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형인지 사진인지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연예인 좋아하는 게 건전한 취미라고 치더라도 김 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오라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골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그러니까 아내는 오히려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희생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을 끄라는 시기였습니다. 한껏 찡그린 얼굴을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툰 이후로는 아내는 대놓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나 내일 올 거야. 며칠 뒤 아침에 아내가 외출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디 가는데? 수혁이네 가? 아들네라도 가는 줄 알고 묻자 아내는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공연인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기차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애도 아니고 외박 좀 할 수 있지.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전국의 공연을 쫓아다닌다며 정말 열심히도 다녔습니다. 외박은 자주 하진 않았지만 김 씨가 아무리 화를 내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는 행동에 김 씨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카드값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입이 떡 벌어지게 나온 카드값에 김 씨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콘서트도 가고 그러면 쓸 수밖에 없지. 아니, 뭘 더 사는데? 이미 작은 방은 미어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앨범인지 뭔지도 더 사서 책장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적게 쓰는 거야. 김 씨가 보기엔 다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작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건 뭐 산 건데? 백화점에서 찍힌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는 조금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습니다. 150만 원짜리 이게 뭐냐니까? 가방. 아내의 말에 김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차라리 아내의 가방을 샀다고 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라는 게 그놈의 가수 생일 선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아내에게 15만 원짜리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노후 자금을 모은다 생각하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우울해하는 아내 걱정에 퇴근하고서도 집안일에 시달리기도 했고 라면으로 저녁밥을 때운 게 몇 날 밤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정작 엉뚱한 사람이 호강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환불해 오라고 하자 이미 줘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방이 없는데 환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열이 받아서 작은 방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다고 하자 아내가 눈을 뒤집고 소리쳤습니다. 그걸 버리면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는 바람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신용카드를 뺏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생활비는 이제 내가 매주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당신이 회사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야.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대화도 몇 번째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일은 아내와의 일이었고 작은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는 어디 멀리 함께 여행이라도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 일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3년 전에 김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과 쭉이라마며 모아뒀던 돈으로 산 충청도 바닷가에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좀 올라서 지금 가치로는 5억 정도 했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주었죠. 작은 아들도 똑같이 지원해 준 다음에 퇴직 후에 땅을 팔아 노후 자금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예금을 제외해도 적어도 2억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었죠.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김 씨는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땅을 아내의 명의로 샀는데 명의자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잘못 뽑았나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떼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 소유자 이름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실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부디 틀리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앉았을 때 아내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그 땅을 팔아버렸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김 씨의 명의라서 당시의 땅을 살 때는 아내의 명의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께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을 했지 아내가 김 씨 몰래 그걸 처분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그게 기념관 같은 거를 짓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했어. 나중에 수익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아내가 쫓아다니는 가수의 기념관 같은 게 지어지는데 건축비의 일부를 김 씨의 아내가 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김 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애꿎은 방바닥만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그걸 다 썼다고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며 1억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값보다 싸게 팔았어도 대출을 제외하고 최소한 3억은 현금을 쥐어야 하는데 1억이 남았다는 건 투자금의 2억이나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코끝이 시큼해졌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도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또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탬이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팔아버리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을 위해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놈이 우리보다 훨씬 가진 거 많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거 2억 보탠다고 그놈한테는 기별도 안 가. 근데 그 돈이면 우리는 노후에 훨씬 잘 살 수 있잖아. 차라리 그거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줘버리지. 그거를 어떻게?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랐습니다. 나도 내 맘대로 2억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번 돈이지만 거기에 나도 기여했잖아. 평생 살림했으니까 내 몫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어디 가서 2억 엉뚱한 곳에 쓰고 오면 당신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 엉뚱한 데라니. 내가 평생을 내 삶도 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도 못해? 나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일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이제 그게 내 삶의 이유야. 삶의 이유가 가족이 아닌 연예인에게 있다는 아내. 그 말을 듣자 김 씨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를 직감했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안 아들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자금의 출처를 가족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땅을 팔아서 써버렸단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분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아내의 행동에 말이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김씨 부부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걸 엉뚱한 사람에게 써버린 것은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그거 땅 판 돈, 그거 가지고 나가. 뭐? 1억 남았다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갖다 바치던지 알아서 하고. 투자한 거 수익 나와서 부자 되면 부자 된 대로 살고. 모르겠다. 당신은 이제 당신 갈 길 가. 당신 삶 살고 싶다며.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놔줄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당신 그 돈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그 정도면 됐지. 둘째는 내가 마련해서 결혼시킬 테니까 서로 억울할 것도 없잖아. 그럼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내가 잠시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편하게 가수를 쫓아다닐 수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살기는 힘들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은 긴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참 허무하고 이상한 이유로 말이죠. 아내는 자유를 찾아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식에는 둘 다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아내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 자금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대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적금을 들어놓은 것도 조금 있었고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혼자 살 노후 준비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헛헛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니 정신을 놓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돈을 줘버린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만큼 가족에게 헌신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부 사이의 끝은 났지만 이걸로 완전히 미련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아내와는 간간히 교류를 하며 살았던 자식들이니 아내와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며느리한테 부끄럽게 살지는 말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